김광진, 안진걸의 시민의 정치.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되게 김광진입니다. 야위셨어요. 저요? 힘드신가 봐. 아니요, 아직 괜찮습니다.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나요? 가르마를 바꿨어요. 오, 센스 있으시다. 가르마를 바꾸셨구나. 예, 어쩐지 예. 굉장히 스타일이 달라 보이세요. 한쪽으로만 뭐 했더니 너무 곱슬머리가 돼가지고. 다른 쪽으로 바꿨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스타일이 훨씬 좋으세요.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되게 부드러운 이미지. 예. 예. 안진걸 참여연대 처장님은 어떤 이미지? 저는 그냥 시골 논두렁 이미지? 네, 광부의 아들 농부의 아들 안진걸입니다. 네. 저희가 원래 이 고정 코너들 정치인들이 나오는 고정 코너들을 다 정리를 했거든요. 선거구 획정이 되면 이 코너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드디어 선거구 획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오늘이 이 고정은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슬프네요. 예.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아직 언제 눈물을 흘려야 될지 지금 타이밍을 못 잡고 있어요. 여전히, 연기력이 부족해가지고. 예,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TV, 유스트림, 아프리카TV, 유튜브 그리고 여기 앞에 작은 카메라 페이스북 생중계 하고 있습니다. 오페라, 오마이뉴스, 페이스북 라이브 그래서 오페라를 하고 있고요.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출석 체크 들어가니까요. 빨리빨리 올려주세요. 그 반응이 뜨거웠다면서요. 지난주 방송하고 나서. 비엔나. 예,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예. 그때 방송 댓글 달아주신 분이 네. 저한테 직접 문자도 주셨더라고요. 오. 그래서 저도 답장해드렸습니다. 예전에 네. 제가 경희대 수업할 때 수업 들었던 분인데 아무튼 전 세계에서 이걸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네. 훨씬 더 부담도 되고 더 네. 이런 뭐랄까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안 입던 자켓도 입고 나오고 단정하게. 단정하게. 근데 진짜 예. 가르마 방향을 바꾸셨어요. 그렇죠? 보통 남학생들 오른쪽으로 하는데 네. 왼쪽으로 하셨네요. 그런가요? 그런가요? 예. 더 멋있네요. 근데 보니까. 예, 그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예. 선거 앞두고 별거 다 아는구나. 오늘이 총선 37일 전입니다. 이야, 예. 이제 한 달 하고 일주일 뒤면 재선 의원이 됩니다. 그래요? 재선 의원이 되시는구나. 37일 뒤에. 그 생각을 못했어요. 예. 선거가 어렵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닌가 보죠? 훌륭하십니다. 예. 야, 벌써부터 막 응원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세상에 내가 정치인을 응원하게 될 줄이야. 꿈에도 몰랐다. 무조건 빠이야. 예, 말 멋있게 하는 사람 사랑합니다. 김광진 의원님 빠이야. 빠이야. 이분 누구시죠? 빠이야. 궁금하다. 안진걸. 페이스북도 벌써 네. 850명이 보시네요. 페이스북 벌써 850명이 보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저희가 오늘은 총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다들 이제 총선 모드로 본격적으로 국민의당 본격적으로 총선 모드로 돌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지금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도 총선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낙선 운동을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까지 저희가 전혀 다루지를 못했어요. 그동안 필리버스터 전국에서 완전히 다루지 못해서 그 얘기를 좀 우선 안진걸 대표님 해주세요. 필리버스터의 열기를 투표 참여로 필리버스터의 분노를 그동안 온갖 악행과 실정의 책임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가자는 게 제 모토인데요. 3월 3일 날 네. 9명의 1차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시민단체들 논의한 시민 제보를 종합했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설정한 기준에도 부합하지만 지역별로, 의제별로, 부문별로 열심히 활동했던 단체들이 이 사람만큼은 안 된다 하는 9명을 발표를 했고 나름대로 이번 선거 분위기가 지금 너무 안 뜨는 게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유권자들의 평가가 활발하고 정책이 막 이렇게 부각되고 그다음에 심판하자는 분위기도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동안 박근혜 정권의 선거 전략 그거거든요. 선거 분위기를 안 띄워가지고 선거를 조용히 치르자. 그래야지 중간 평가니 심판이 말이 안 나올 테니까 그게 먹혀 들어갔죠.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게 당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지난주부터 선거 분위기가 떴는데 우리 총선 시민 네트워크도 크게 기여를 한 것으로 지난주 중 그다음에 주말에 총선 내시 발표한 공천 무작정 명단이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특히 이제
거기 포함되어 있는 최경환 전 부총리와 네. 김용판 국회에서 선서도 거부한 네. 경찰청장. 국회를 무시하고 선서를 거부했는데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희한한 분이죠. 네. 이 두 분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오히려 총선 넷을 더 띄워주는 저희 엑스맨 역할을 해주셔서 지금 1차 명단이 황우여, 최경환, 김현종 그리고 김석기, 김진태, 이노문, 한상률, 박기준, 김용판인데요. 네. 예, 새누리당이 8분, 더불어민주당 1분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지금 명단은 더불어민주당이 김현종 김현종 이제 FTA를 전에 강력하게 이제 추진했던 문제가 있고 네. 그 과정에서 뭐 미국 위크리크스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죽도록 최선을 다했다 뭐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오고요. 미국을 위해서 예. 죽도록 최선을 다했다. 예, 그런 표현이 위크리크스에 나오잖아요. 네. 버시바우 대사하고 뭐 대화한 것이 네. 나오고요. 그다음에 영입되자마자 개성공단 폐쇄에 뭐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 저희는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문제 제기를 하겠다. 네. 물론 최종 판단은 우리 국민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뭐야 여당도 심판하고 야당도 심판하자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집권 세력의 심판과 중간 평가가 이번 선거의 특징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다만 개개 후보로 들어갔을 때 여당이 나는 부적격 후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문제 지금 제기를 보면 하겠다는 거죠. 여든 야든 무소속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과연 국민의 대표를 역임할 수 있는 적격자냐 부적격자냐 이거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광진 의원님은 안 들어 있어요? 예, 그 시민 제보, 그러니까 전국 시민단체들이 논의하고 시민 제보까지 해서 뭐 수백 건이 이렇게 후보로 올라와 있는데, 네, 수백 건이요? 예, 네. 많이 접수가 되고 제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문제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뭐 이러면 한상률만 딱 찍어서 이야기해봐도 네. 국세청 그림노비, 뭐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로 연결된 뭐 국세청 기획 세무조사 박연차에 네, 대한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국세청장 또 연임해달라고 뭐 이상드가 골프를 쳤다든지 그러다 문제가 되니까 미국으로 도피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네. 이번에 나온다는 거예요. 제보가 엄청 오죠. 이런 경우 당연히. 제보가 많이 와요. 예. 그 지역의 단체들에서도 연락이 오지만 제보도 많이 옵니다. 근데 의인 김강진 의원님이다 제보는 없었던 것으로 지금 바뀌고요. 요즘 그 예. 시민들이 뭔가 악의적인 글이라든가 아니면 좀 비판하는 글이라든가 이런 걸 쓸 때마다 참 불안해 하시잖아요. 예. 근데 예전에 제 기억에 이 낙선 운동하는 것은 불법이다. 뭐 이제 이런 판결이 있었던 것 같던데 2000년? 지금 이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트윗하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2000년도 처음에 낙선운동을 기획했을 때는 당시에는 단체가 선거운동하는 게 금지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그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의견도 주시고 그러면서 선거가 끝나고 선거법 개정돼서 단체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온라인상에 또 낙선운동 전면 허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말하는 이 9명을 널리 퍼뜨리셔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요? 불법 아니에요? 예. 다만 이제 아니, 길거리로 테러 방지법 때문에. 예.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없는 사실을 막 퍼뜨려 다니면 네, 허위 허위 사실이 사실이나 있고. 후보자 비방이나 명예훼손 같은 게 걸릴 수 있는데 저희들은 다 팩트에 기반한 것이고 또 시민단체가 선정했다. 네, 네.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길거리로 나가서 유인물을 돌리거나 네. 집회를 하거나 서면동을 하거나 뭐 피켓팅을 하거나 현수막에 이 사람들 떨어뜨리자 이런 걸 다 금지를 해놨습니다. 네. 근데 아니 정당들은 마음대로 선거운동하고 다니는데 온갖 현수막 다 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정작 선거의 주인이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은 선거 관련해서 현수막을 뭐 투표합시다 정도의 현수막은 되는데 네. 뭐 예를 들면 국정교과서를 강행한 새누리당을 떨어뜨립시다 이런 식의 현수막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단체가 붙이는 현수막이 안 일반 된다는 국민이나 거죠. 시민단체들 다 못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뭐 김용판 같은 경우는 네.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에 면죄부를 준 대선 3일 전 기억나시죠? 토론회 끝나고 마지막 대선 후보 토론 끝나고 밤 11시에 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경찰 역사상 밤 11시에 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제가 이 자리에서 예. 방송하고 있었어요. 예. 그렇죠. 토론회 끝나고 네, 토론회 그다음에 내용도 문제였잖아요. 네. 국정원이 뭐 지지나 비판의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라고 고의적으로 발표했잖아요. 네. 비록 그 사람은 지금 법원에서 무죄가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무죄가 나와 있지만 법원 판결문에 보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왜 그 시간에 발표는 의문이다라고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사실만 해도 부적격자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리고 싶잖아요. 길거리 유인물로 뿌려야 되잖아요. 유권자분들 중에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국회에서 네. 선서를 거부한 게 잘한 일이라고 오해하신 분도 있을 잖아요. 국민의 대표자가 국회 선서를 거부했는데 뿌려야 되는데 그걸 뿌리면 다 불법입니다. 근데 지금 지역단체라든지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불복종하자 뭐 이런 분들도 있어서 앞으로 불복종 운동하자. 그래서 예. 법에 저촉되더라도 유인물을 선거법 일부 독소 뿌리고. 조항이 저촉되고 선관위가 국가기관이나 간변단체들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으면서 유독 유권자 단체들에 대해만 가혹하게 억압을 하거든요. 오늘 한겨레 신문에도 그 부분이 잘 지적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제. 저만 해도 네. 경찰로부터 지명수배를 받은 것에 이어 또다시 왜 안 잡아가 근데? 3월 달에 네. 출석하기로 했기 때문에 안 잡아간 겁니다. 3월 언제 출석하기로 했어요? 3월 14일 날 출석. 3월 14일이요? 어머 화이트데이인데. 저는 뭐 연애를 안 한 지 오래돼서 네. 걱정하지만 네. 공권력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나가는데 화이트데이 사탕 가지고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있고 최경환 후보가 저희 보고 허위사실 유포해서 선관위에 신고를 한 거예요. 3월 3일 날 바로. 네. 그 다음 날 바로 선관위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한테요. 뭐라고요? 전화조사 일종의. 아.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가 들어왔다. 네. 어떻게 그런 그 내용을 발표하게 됐느냐. 언론 보도를 보고 준비한 내용이 바로 유도신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 아마추어였으면 네. 이 언론 보도에 의혹이 많이 있길래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걸려드는 거예요. 왜냐면 언론 보도에도 허위나 부정확한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것만 믿고 발표했다면 걸려 들어가는 거죠. 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언론 보도만 보고 발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있고 국정감사기관에 국회에서 그게 크게 문제가 됐었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부이사장, 실무자들이 최경환 의원이 개입했다는 증언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모두 종합해서 발표했지 언론 보도만 보고 발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했더니 주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나서 조사를 해야겠대요. 네. 뭐하러 조사합니까? 저희가 충분히 반박하는 자료 보낼 테니 그거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제가 오죽하면 1월 6일 날 고발까지 했겠습니까? 네. 허위사실 유포로 걸려들 정도로 자신 없는 사람들이 고발까지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튼 기초조사는 했고 뭐 만나야 되는데 네. 아무튼 뭐 조사해본다 다시 연락한다고 그렇군요. 하더라고요. 선관위가 그렇게 했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어, 지금 보훈처에서 무슨 관제서명 독려하고 있잖아요. 네. 뭐 경제 살리기 재벌 대기업하는 거 그런 게 선거 개입이거든요. 일종의 경제이익의 책임을 야당이나 노동계에 떠넘기는 선거 운동인데 그런 걸 다 안 소개하죠. 그러니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쨌든 선거 분위기가 확 뜨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2016년 총선 네트워크가 발표한 9명의 명단을 제가 한번 다시 이거는 뭐 공천 부적격자 1차 명단을 발표하는 기자회견도 하셨으니까 예. 인천 연수 갑배 새누리당 국회의원인 황우여 예. 의원, 그다음에 경북 경산시 청도군 최경환, 지금 말씀하신 전 부총리죠. 그리고 강원도 춘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서울 노원갑의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인천 계양갑 예비 후보이고 직전에 통상교섭본부 본부장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김현종 후보, 그 다음에 경북 경주시 예비 후보인 새누리당 전 서울경찰청장인 김석기 후보, 그 다음에 충남 서산 태안 예비 후보죠. 국세청장이었던 한상률 전 새누리당 이제 후보로 나오는 거고요. 부산지검장을 했던 박기준 새누리당 울산 남구갑 예비 후보, 그 유명한 스폰서 검사입니다. 스폰서 검사, 그리고 대구 달서을 지금 말씀하신 서울경찰청장 김용판 새누리당 후보, 이렇게 9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후속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2차 후보도 좀 발표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예, 3월 이번 주에 또 네. 각계가 또 발표를 추가로 합니다. 지역 오늘은 뭐 이러면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이 발표가 있거든요. 네. 김용판, 최경환 그분들은 이번에도 포함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교집합이야? 예. 그러니까 되게 보면 최악의 부적격 후보거든요. 작은 문제점들이 있는 후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다 포함하면 변별력이 떨어지고 너무 사람 마음을 헷갈리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이 최악의 후보를 뽑고 각계 각층에서 네. 저희는 그 중에서도 또 최악 중에 최악을 뽑는 겁니다. 이번에 그런 스타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각계가 발표하면 3월 15일 날 네. 최종적으로 2차 명단 및 종합 명단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동하지 말으셔야 할 건 지금은 낙선 운동 단계가 아니고 네. 공천을 하지 말라는 낙천. 각 정당이 요구하는
공천 부적격자니까 공천하지 마라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공당이거든요. 사당이 아니고 그렇죠. 공적인 정당에 네. 그게 공천이라고 하죠. 네. 사천이 아니고 네. 공적인 천거 작업이거든요. 네. 거기에 당연히 유권자 단체가 공적으로 비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다만 이제 청취자들께서도 누가 빠졌다거나 아니 그 사람은 왜 들어갔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은 충분히 서로 개진할 수 있다. 네. 저희도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 감히 네네. 저희가 다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옆에 더불어민주당 김강기 의원님 있는데 어쨌든 소속 정당의 어떤 다른 분에 대해서 저희가 낙천 촉구한다는 게 옆에 계시는데 좀 죄송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예. 그 한번- 아니 저희는 근데 아. 다만 저희가 집권 세력의 심판이 선거에 꽂히지만 그래도 부적격 후보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원님한테 저희가 그 부적격한 것을 동의해라 이렇게 말 안 하는 거거든요. 생각이 서로 다를 수 네,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은 네. 선거에서 자연스럽게 유권자들이 판단하셨으면 하는 초반에 겁니다. 안진걸 처장님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이번에는 김광진 그러니까요. 의원님이 길게 얘기할 예, 차례예요. 우리 저기 청취자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저 싫어할 것 미움받을 거 같아요. 알면서 네.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지금 자제하겠습니다. 싫어하고 있어. 아니에요. 지금 뭐 여러분께서 의견을 막 주셨는데요. 원주 한방병원 입원 중이신데 아침 먹고 지금 듣고 계시대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래스카에서 듣고 계시다는 분 계시고요. 아직도 비상사태라고 말하는 김광진 의원님 너무 멋있어요. 카메라를 좀 높여 마이크에 가려서 잘생긴 김광진 의원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내리고 갔군요. 예. 김광진 잘생겼다 화이팅. 아우 좋으시겠어요. 투표로 보여줍시다. 뭐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요. 정치를 외면하지 않고 모두가 투표에 참여해야 될 텐데 홍보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신념과 소신을 뚜렷이 밝히고 그 결과를 온전히 감당하겠다는 김광진 의원님의 책임 있는 자세 존경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댓글은 말은 안진걸 처장님 계속 얘기했는데 댓글은 전부 김광진 의원님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요, 예?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죠. 이렇게 근데 지금 시민들로부터 응원받는 의원이 많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누가 지나가다가 아메리카노도 좀 사주고 이러면 좋은데 의원님 지금 순천에서 오늘 새벽에 오셨어요? 어제 밤차로 왔어요. 어제 밤차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 오로지 팟짱의 녹음을 위해서 녹화를 위해서 서울로 오시는 의원님이세요. 왜 의인 얘기 안 해? 안진걸 처장이 의인 빨리 한번 아니 해주세요. 이제 의인 김강진 의원에서 네. 아니, 영웅 그 영웅 핑계로 김강진 의원으로 반나절 선거운동을 잠깐씩 쉬었는데 예. 이제는 장 기자님 잘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계속 선거운동 예. 하셔야죠. 할 수 없어요. 지금 공천 진행 중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예. 공천 과정에 있는데 지난주에 예비후보 심사도 면접 봤죠. 심사도 하시고 오셨어요. 좀 공정하게 잘 진행이 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공천 과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아직 감히 얘기 결과가 안 못하는 거 아니야? 나와서 결과가 안 나와서 공정한지 안 하는지 내일 이제 저희가 발표거든요. 컷오프에 대해서. 내일 발표예요. 30% 50%? 예, 그러니까 네. 현역은 그 3선 이상은 50%, 네. 그다음에 초재선은 30% 하는 컷오프도 있고, 네네. 또 지역별로 보면 뭐 순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5명이 저희 당의 후보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몇 명이 그 경선에 임하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컷오프 이것까지 이제 발표를 다 하니까 지역별로 다 해요. 네네. 아마- 내일 그럼 전국이 다 발표.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야 한 10월 12일, 15일께에 경선을 3월? 해서 예. 확정을 지을 수 있어서 네. 그 지금 프로세스로 굉장히 가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계시겠네요. 근데 문제는 지금 뭐 네. 선관위원장도 지명이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네. 아직도 지금 당에. 예. 당의 선관위원장이 어떻게 아직 없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공천관리위원장은 있는 공관위원장은 있는데 또 네. 선관위원장을 또 해야 되는데요. 경선 관리하실 예, 선거관리위원회 예, 예. 위원장을 아직 그러니까 못 구했어요. 공관위원장은 공천을 그렇죠. 지명해주고 하는 일만 하지만 그 선거를 또 관리하는 일들은 선관위원장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안진걸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우. 6시간 뒤에 일어나야 되는데 김광진 의원님 마지막 방송이라고 하셔서 잘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못 주무시고 계셔. 예, 그러니까 조금만 더 보고 주무세요. 저기 예. 의인이 아니라 이제 영웅의 반열을 오르신 분은 더 보셔야죠. 우리 박신혜님이거든요. 예. 신혜님 반갑고 고마워요. 네. 전 세계에서 오마이뉴스와 또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동포들, 유학생들, 잠시 나가 계신 분들 네. 이번 선거 때 시민단체들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요. 정말 혼용무단 집권 세력을 심판할 수 있도록 정말 불굴의 의지로 투쟁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인 안진걸? 아니 저는 논두렁 안진걸입니다. 예, 광부의 아들, 농부의 아들, 민초의 아들 안진걸입니다. 예. 선거운동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의 대선 주자들이 대선 하는 주자들이 그 하는 워딩인데. 아니 제가 토요일 아침마다 CBS에 출연하는 게 있는데 예, 예. 새 남자와 이야기 바구니라는 거거든요. 예. 거기서 그렇게 지정해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야기 프로그램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구나. 거기서 맨날 농부의 아들, 광부의 아들, 민초의 아들, 엔조의 수호자, 바이 더 피플, 오브 더 피플, 포 더 피플 안진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군요. 다른 프로 아까 거를 그 막 댓글 차용했어요. 중에 예. 비상사태 뭐 얘기한 게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왜 우리 언론 기자들은 궁금한 걸 물어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인데요. 우리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해가지고 이 법안이 직권상정도 됐고 필리버스터라는 것도 하고 막 이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국가 비상사태는 다 해제가 됐습니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아닌 건지. 갑자기 해제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통과됐다는 법이 한번 통과되니까 하잖아, 무슨 북한의 비상사태가. 공격이든 예. 뭐 이거는 테러 위협이든 다 없어진 건지 예. 이 테러 방지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 자체가 네. 원칙적으로 직권상정의 요건이 되느냐 아니냐의 논쟁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다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는 건가? 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청의원 의장한테 물어봐야죠. 네. 그러면 해제를 시켜주라. 어. 국회 비상사태를.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지금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것이죠. 물론 이제 북한의 위협 오늘부터 키 리졸브 훈련이 시작되기 때문에 전체 모든 언론들은 이른바 이제 작게 502로 그래서 이제 뭐 참수 얘기도 막 나오고 뭐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데 한편으로는 계속 이렇게 긴장을 고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 정치권에서는 이제 총선 모드로 가고 있고 이제 국민들은 뭐 그냥 일상생활에 바쁘실 테고 뭐 이렇게 세 가지 장면이 한꺼번에 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언론들이 두 가지가 문제잖아요. 네. 우리 오마이뉴스를 빼고는 일단은 선거 보도를 아직도 많이 안 해요. 35일밖에 안 남았는데 37일. 보니까 또 어제 오늘부터는 계속 훈련한다는 거, 대규모 훈련 무슨 마치 전쟁 영화 보듯이. 그러니까 남북 간에 이 전쟁 훈련하고 막 서로 잘못하면 전쟁 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대해서 냉정을 유지하자로 이야기하고 차라리 보도를 자제하겠습니다. 그냥 훈련한다고 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훈련을 막 실시간 중계하듯이 하잖아요. 무슨 무기가 있네 막 하면서 이렇게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 대결을 부추기는 행태도 용납이 안 되지만은 한편으로 이 박근혜 정권 의도대로 선거 보도를 안 해서 선거 분위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지난 주말에 마침 무슨 국정원이 갑자기 뭐 또 IS가 뭐 한국에 테러를 하겠다는 영상이 발견됐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런 것처럼 선거 앞도 계속해서 북풍과 테러풍을 이렇게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하는데 북풍과 테러풍. 예, 말도 안 되는 네. 결국 국민들이 집권 세력을 심판하자는 분위기를 네. 퇴색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공작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작 정치다. 예, 다만 이제 영웅 김강진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네. 이렇게 국방위원도 하시고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유엔에 가입돼 있는 나라인데 북한이 거기에 수반을 막 참수한다. 설령 그거 비밀리에 그런 작전을 세웠다 쳐요. 근데 그걸 공개하고 그냥 이렇게 상륙도 아니고 내륙 침공하겠다. 주권 국가의 다른 나라를 그것도 비밀리가 아니고 공개하고 언론에서 막 침공 참수 막 이렇게 떠들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전문가이시니까 저 또 상황을 총괄하시니까 의원님께서 한번 일단 기본적으로요. 작게 501호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언론에서 뭐 참수 작전이니 선제 공격이니 뭐 핵에 대한 뭐 어떤 대응 네. 타격이니 이렇게 떠드는데요. 그 작게를 본 적이 없는 기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국정감사 때 이 작게 501호 때문에 국정감사가 중단되기도 하고 심지어 새누리당인 국방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회의를 정회를 그냥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국정감사를 멈춘 적도 있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지금 국회에 전혀 보고가 되고 있지 않아요. 작게라고 뭐 용어를 설명하자면 네. 우리가 흔히 작게 5027이라고 하는 걸 많이 이제 네, 흔히 알고 있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2015년도에 만들었다고 해서 5015로
바꾼 건데요. 네. 5026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예, 쭉 많잖아요. 있는데 왜 근데 다 50일까 이렇게 네. 생각하는 궁금증이 있으신 분이 네. 시민들이 계실 거예요. 50은 우리나라랑 연관되는 건 아니고요.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의 코드명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5015든 5027이든 이거는 대한민국의 작전 계획이라기보다는 미 태평양 사령부, 우리를 관할하고 있는 태평양 사령부의 작전 계획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명확하게 그러면은 거기 우리가 앞에 전작권이 코드가 50이고 뒤에는 연도를 붙이는 모양이죠. 연도를 붙이기도 하고요. 네. 그 만들어질 때 어떤 코드명을 갖다가 가져다 붙이기도 하는데 이상하죠. 예전에 막 5027 할 때 5027은 이제 저희가 오랫동안 썼던 네. 거죠. 네. 5027이고 27은 숫자는 아니겠네. 그러니까 연도는 아니네. 그렇죠? 예, 그리고 27이 연관에 있습니다. 26도 있고 25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예전에도 흔히 참수작전과 뭐 비슷하게 말할 수 있을 만한 것이 27에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다른 네. 거에 작게 들어있고 뭐 했었는데 실제 이걸 빨리 공개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에게 공개할 필요성까지는 없지만 네. 최소한 국방위원회에는 보고를 해줘야. 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국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산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어떤 일들에 돈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줘야 되는데 네. 작전 계획이 전면적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작전 계획이 5027에서 5015로. 그러면 부대 개치 계획도 다 바뀌었을 것이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전의 기본적인 방식도 바뀐 것이고 그에 따른 향후의 대응 무기도 다 바뀌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회에는 우리가 대응 무기를 어떻게 바꿀 것이며 작전 계획이 어떻게 바뀌었고 부대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해주지 않으면서 그냥 돈만 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시민들이 분노해야 될 일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러네요. 지금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주로 이제 소스가 국방부거나 국정원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게 이제 보도자료나 뭐 이렇게 설명을 이른바 뭐 비공개 기자간담회 이런 걸 해서 뭐 여기까지는 써도 된다. 이제 풀을 쭉 해주고 네. 얘기를 해주고 여기까지는 쓰셔도 된다. 그럼 그 내용을 그냥 쓰는 거거든요. 기자들이. 근데 그 자리에서 뭐 몇 가지 질문이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작전 계획, 이 미국 태평양 사령부에서 우리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에 따라서 어떤 변화된 요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냥 썼을 그냥 가능성이 높다. 받아서 쓰는 정도가 아니라 저번에 국정감사 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잘 문제 제기했는데 국방부가 뭐 1억 정도를 홍보대 행사해 주고 홍보대 행사가 그걸 중앙일보에 주고 그래서 국방부 홍보기사가 실린 게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네. 돈을 받고 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건 최근에 노동부가 노동계약을 네. 홍보하는데 돈 줬고 국방부가 자기도 홍보하는 돈 줬다는 이건 뭐 이미 100% 팩트로 밝혀졌기 제가 이야기하는데 받아 쓰는 것도 나쁘지만 돈 받고 심지어 찬양해주는 보도까지 있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경계해야 될 일이고 저는 계속해서 문제의식이 참수, 침공, 언론 보도가 이래도 되냐는 거예요. 우리 장은정 기자님한테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보통 우리가 기자교육할 때 기자들은 흥분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요. 그 다음에 특히 남북한 그 기자협회에서 보도 준칙도 냈잖아요. 남북 간에 냉정하고 화해를 지향하는 보도를 해야 된다는데 오늘 또 여기 오면서 YTN이랑 듣는데 뭐 YTN 완전히 종편화됐어요. 뭐 앵커가 지가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막 잠수 작전이 있다면서요. 막 이러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률 뚝 떨어지는 거죠. 네. 연합뉴스보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YTN. 아 그래서 이렇게 예. 흥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편화되니까 더 떨어지는 거예요. 아. 종편보다 덜 흥분하거든요. 근데 종편 흉내 내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기 외면받는 거죠. 근데 아니 그러니까 앵커가 막 나와서 참수 작전, 침공 작전이 해도 되냐는 거죠. 어쨌든 아니 기자협회에서 배운 준칙이라든지 예.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 됐든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예. 보도해라라는 것이죠. 공정하게 보도해라라는 것을 배우죠. 그런데 그게 또 그 분위기를 또 타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전체 언론이 막 흥분된 상태로 종편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공중파 포함해서 다 그 기조가 잡히면 그 기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아 이런가 보다 하고. 그래서 저는 뭔가 좀 다른 목소리 그리고 다른 시선을 보고 싶다면 팟짱을 보셔야 된다. 언론도 문제지만 사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소스 코드를 주는 국방부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부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수 작전 할 수도 있고 뭐 북한을 그 도발할 수 있는 도발 아니죠. 뭐 점령할 수 있는 뭐 이런 작전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공개하면 그게 작전 계획입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국방부는 절대 그런 것에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국방부는 자체로 말 그대로 국방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진짜 중요한 것들을 갖추고 있고 대응할 수 있고 보이지 않게끔 준비하는 일들을 해야지 쇼맨십을 가지고 정치하듯이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바로 국내 정치용 의혹이 짙은 것이지요. 지금 참수 사실 우리가 이제 이라크 전쟁 때 많이 보던 용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부적절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한반도 평화를 모두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면 거기에 그 가치에 준하는 방향으로 보도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국민들을 오히려 양분시켜서 대립하고 갈등하게 하는 것은 결국엔 국내 정치를 위한 요소가 굉장히 크게 반영된 거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또 심지어는 약간 제가 민족주의적으로 이야기해서 대한민국의 언론이라면 예를 들면 미국이 강대국으로서 예전에 이라크에서 참수작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전부 다 대량 살상무기 때문에 전쟁 일으켰는데 이라크 전쟁 대량 살상무기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그래서 유엔에서도 당시에 유엔 사무총도 국제법적으로 불법이라고 했고 심지어 영국에서는 청문회까지 돼갖고 토니 블레어 총리가 뭐 잘못을 시인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반도에서 비슷하게 미국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분위기상. 그러면 한국의 언론이라면 허허 너 미국이 이라크 대하듯이 한반도를 대하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때도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고 지적하면서 더더욱이나 우리는 이라크는 분단 상황이 아니지만 우린 분단돼서 몇백만이 군대가 집결되어 있고 30분 나면 수백만이 죽는데 한치라도 혹시라도 도발이나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훈련을 하더라도 조심해라고 지적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가 제일 먼저 죽게 생겼는데 서울 쪽에 언론인들도 다 서울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죽는데 자기 식구들 걱정할 텐데 어떻게 근데 언론 보도는 그렇게 마치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흥분하면 안 안진걸 되는데 제가 처장님이 흥분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안진걸 열받아서. 처장님이 너무 열받아서 흥분해가지고 지금 화면에 잡힌 얼굴 보니까 목까지 빨개졌어요. 그러니까 전쟁 나면 다 죽게 생겼는데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공중파 앵커란 자들이 참순이 침공이니 뭐 사상 최대 훈련이니 도발하면 바로 타격하니 뭐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를 쏟아붓는 거. 그 시간에 민생을 이야기하고 선거 이야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사람들 그러니까요.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희 방송을 꼭 보라고 권해주고 싶네요. 예.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의 경우에는 30분 단위로 끊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잠깐 끊고 대신에 아프리카 TV, 유튜브 유스트림, 오마이 TV 나가지 마시고 계속 보시면 됩니다. 결국 참 그런 신기한 게 것을 있어요. 바라보면 그런 느낌이죠. 이 방송을 빨리 김정은이 보고 어떤 공격을 해라. 그 느낌을 도발시키는 것 같은 계속 에스컬레이팅을 시키는 거잖아요.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렇게 서로 상대방을 북한에서도 분명히 또 어제도 또 논평이 나왔더군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서로 상승작용, 그러니까 말 대 말 하다가 그게 더 극단화되면 그 다음에는 행동 대 행동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극을 부추겨서 국지전이라도 발생하면 그럼 바로 전면전으로 가는 거 그래서 아닙니까? 한마디 더 하면 북한도 뭐 미국 본토를 뭐 쓸어버리겠다. 심지어 남조선을 해방하는 작전을 이런 식의 표현을 쓰거든요. 미국에도 선량한 시민이 있고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남쪽에도 한반도 남쪽에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이 대다수인데 그런 호전적인 발언 아무리 화가 난다고 마치 미국과 남한을 쓸어버렸다는 식의 발언은 정말 부적절한 발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NGO든 그걸 북한에도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제발 서로 그러지 마라. 양쪽 다 문제가 있고 양쪽 다 자제해야 된다. 적대적 공존하는 거냐 양 정권 세력이. 정말 저는 김정은 정권 박근혜 정권 정말 둘 다 규탄하고 싶고 그렇게 싸울 바에는 빨리 만나서 그냥 대화하시라 그래요. 개성공단에서 만나서 그러니까요. 밥 먹으면서 평양면허 먹으면서 시원하잖아요. 냉정을 되찾고 대화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개성공단 노동자들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돼서 저희들도 이제 조만간 그분들 모실 예정인데 지금 참담한 생활을 해 나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를 정부 결정으로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포함해서 사실은 국회 안에서 또 한국 정치 안에서 풀어야 될 이슈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큰 문제만 가지고 막 대결 구도로 가니까 그 안에 있는 민생 현안들 이슈들
이슈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실제 지역을 좀 돌아보면 국민들이 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일 의원님 붙잡고 이건 좀 이번 정책 좀 해주시라 이런 당부를 좀 하던가요? 근데요, 솔직히요. 네. 37일 남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선거에 관심이 진짜 없으신 상태고요. 뭐 지역에 뭐 소위 유지들 뭐 이렇게 그런 몇몇 분들이나 선거를 하는구나. 저 당에 네. 누가 나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고 관심이 있지. 저희도 해보면 저희 뭐 선거 치르면서 뭐 이런저런 공약을 발표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공약이 무의미해요. 아무도 공약에는 관심도 없고 뭐 정책 이런 거에는 보려고 하는 뭐 기자도 없고 시민도 없는 상태고 네. 그러니까 슬로건들이 진짜 갈수록 이제 웃겨지는 게 뭐냐면 네. 예를 들면 뭐 다시 누구 이제는 누구 그래도 뭐 누구 뭐 이제 이런 식으로만 그냥 네. 이름을 알리는 슬로건 수준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좀 정책 대결로 가고 그게 정책 대결이 지역의 정책일 수도 있고 국가적인 아젠다의 정책일 수도 있고 뭐 하는 그럼요. 것인데 네. 뭐 예를 들면 선거 결과로 누리 사업을 정상화시키자든지 아니면 지금 국정교과서 초등교과서 지금 바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저기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효도 내용을 교과서에 싹 담아놨대요. 네. 자신. 아니, 그러니까 그 그거를 심각한 집에서 해야지 문제가 있어요. 교과서에 하는 난 계속 이해가 안 돼요. 네. 뭐 경제개발 뭐 이런 걸 위해서 유신을 한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막 다 네.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정상화 시킬 건지 누구를 선택해야 그게 바뀌는 것인지 네. 뭐 이런 논쟁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30일대로 진입했다고는 하는데 선거 캠프에 있는 사람들만 날짜를 세고 있지 네. 시민들은 정말 관심이 없으셔서 아, 걱정입니다. 애가 탑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뜨거운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국정교과서 문제만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다 반대하는 대한민국 역사학자들이 거의 다 반대하는 그러나 예. 이 무슨 좌파 역사학자 90%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었어요. 반대하고 나선 그 사람들 좌파로 매도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분노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교과서 평생 예. 우파로 살았는데 교과서 문제 매우 심각하죠. 그리고 네. 이제 그 교과서 초등학교 6학년 국정화한 첫 번째 박근혜 정부의 그 국정교과서에 위안부라는 말이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아예 빼고 효도 교과서. 그러니까요. 근데 이 위안부 협상, 잘못된 위안부 협상에 예.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규탄하고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해결을 해야 되겠어요. 그죠? 이것도 정치 안에서 결국은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경제민주화뿐만이 아니라 누리과정도 심각해요. 지금 서울시 경기도만 하더라도 3월까지는 어떻게 하는데 그다음부터는 대책이 없다는 거거든요. 예. 예산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어린이집에 아이들 보내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은 예. 이거 매월 그 다음 달은 어떻게 되는 거니? 막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정치 안에서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 이슈들이 전부 실종됐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보육을 전면으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네. 약속대로 국가가 예산 지원을 해라라고 야당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니까 네. 거기 동의하는 분은 야당과 시민단체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아니다 돈 다 내려 보내줬으니까 지방교육청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고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새누리당 현수막 밑에 정의당은 돈 한 푼 안 줬다고 전해라 하면서 현수막 전제. 근데 이게 쟁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주 지금 같이 중립적으로 새누리당의 주장이 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야당이나 신당 주장이 맞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막 쟁점이 되면서 유권자들이 네, 사실을 결국은 알아야죠. 자기가 더 선호하는 세력. 누가 더 그럴싸하다고 이렇게 막 그걸 옥신각신하고 토론하고 이게 선거거든요. 근데 근데 우리가 필리버스터라는 걸 통해서 느낀 게 그거잖아요. 하나의 법안이라고 하는 것도 논쟁을 해보니까 몇백 시간 동안도 떠들 수 있는 거다. 그렇죠. 논쟁할 수 있는 여지가 예, 있는 거다. 예. 그래야 법안 하나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구나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선거가 그런 내용들은 싹 없어지고 손 한번 잡아봤느냐, 우리 경로당에 인사 한번 왔느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그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그걸 띄워보니까 지역 선거는 처음 해보시는 거죠. 지역 선거라는 걸 처음 해보니까 그런 일들로 평가받는다는 것이 어쩔 때는 참 슬픈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젊고 똘똘한 의원님이시지요. 유능하고 이렇게 김광진 의원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길러주는
역할을 사실 언론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컨대 정치에서 그런 걸 안 하려고 하고 자꾸 피하려고 하더라도 자꾸 불러서 정치인들을 불러내서 대중의 장어로 불러내서 검증을 해야 되는 게 또 언론의 역할이에요. 네. 저 사람이 정말 우리들의 리더, 우리들의 대표가 될 만한 사람인가, 국회의원 감인가를 검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자꾸 지표를 만들어주는 것도 언론의 역할인데, 대한민국 언론들 지금 참수 얘기하고 이러느라고 바빠가지고 선거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이 없는 모양입니다. 참 그 점에서 저도 참 답답한데.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는 안 하다가 네. 갑자기 중앙일보 지난주 금요일 날이요. 총선 시민 네트워크를 비난하는 사설을 실었어요. 뭐라고 저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가져주신 건 너무 고마운데 중앙일보가 선거판을 네. 혼탁하게 하는 세력이고 매우 편파적 이념적이라는 거예요. 네. 아니 한상유리가 그림 노비를 하고 골프장에서 승진 접대라고 이런 건 다 알려진 사실인데 그게 어떻게 이념적이며 편파적이며 그 검찰 조사로도 나온 거 다 아닙니까? 나왔잖아요. 네. 미국에 뭐 도피하고 이거 너무 뻔하잖아요. 그다음 박기준 씨가 스폰서 검사였고 그래서 검찰에서도 문제가 돼서 검찰이 자체적으로 면직시켰어요. 사실상 퇴출시킨 거잖아요. 누가 보기에도 공직자로 부적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일보 반박声明을 냈어요. 네. 공당이 공천하는 과정에 시민사회단체가 유권자들이 공적으로 비판하고 참여하는 게 무엇이 문제인지 답하라. 당신들이야말로 그런 부적격적인 후보들이 난무하고 그런 잘못된 후보들이 난무하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거 그게 선거판을 혼탁하는 거고 국민들이 열받게 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답변하고 했는데 아직 답은 안 주셨는데 그래요. 일단 느닷없이 그런 식이에요. 선거에 대해서 답변해라 보도하지 중앙일보. 답변하라 중앙일보. 그러니까 선거에 대해서 전혀 보도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네. 유권자 단체들이 그나마 공천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니까 그리고 저희가 뭐 여당만 했나요? 아까 집도 말했죠. 옆에 야당 의원님 계셔서 죄송한데 야당에서도 부적격 후보들이 있어요. 제보가 네.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1차적으로 확인하고 인천 쪽에서 먼저 인천 쪽 시민단체들이 먼저 낙선 후보로 지정한 네. 그분도 해서 저희가 억지로 숫자를 깨맞추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도 안 되고 당연히 집권 세력이고 의원 숫자도 훨씬 많잖아요. 그다음에 부정부패 사범이 새누리당이 더 많은 걸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그쪽이 많이 뽑힌 것 뿐인 거죠. 예. 근데 여당 8명, 야당 1명이니까 편파적이라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기계적으로 네. 균형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이쪽은 그럼 불법- 야당 의원 불법 억지로 질- 집어넣으라는 건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불법 저지른 사람이 없나 보죠 거기는. 아니 야당도 있어요. 제보가 들어가고 네. 2차 낙천 명단에도 일부 더 포함될 거예요. 네, 네. 옆에 야당 의원님 계셔서 죄송하긴 하지만 심지어는 김광진 의원님에 대한 제보가 들어와도 우리는 심각하게 검토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근데 제보는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네. 근데 그러니까 그게 시민단체 숙명인 거거든요. 친분관계에 아무 상관없이 저는 유권자들이 여기서는 없는데요. 다른 데서 많아요. 그래요? 아, 뭐가 그래요? 있어요? 뭐 자유시장 경제원 아. 이런 데서 아 자유시. 그러니까 네. 저기 이제 구구단체들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반시장 네. 국회의원 1위. 반시 네. 그다음에 반시장. 저기 네. 북한을 비호하는 분이라고도 막 찍히잖아요. 아. 근데 그 진짜 TV 조선 어떻게 예. 됐습니까? 그거 예. SNS에서 엄청 돌았는데. 자막으로 네. 뭐 사실관계를 알려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끝났는데요. 야, 아, 진짜 나쁘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더라도 끊임없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하여튼 계속 저는 문제 뭐가 제기해야 나오면 무조건 걸어서 네. 그쪽도 귀찮아져야지 그렇죠. 더 이상 피곤해져야 얘기를 안 돼요. 하죠. 네. 저희가 그냥 넘어가 버리고 하니까 네. 아, 그래도 되나보다 쟤들 아무 네. 말 안 해. 제가 라고. 보기에는 이재명 시장이 아주 잘하고 있는 것 예. 같아요. 꼼꼼히 다 찾아내서 그 법률적으로 붙으면 저쪽도 귀찮아지니까 예. 허위 사실에 대해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네, 경각심이 매우 조심해야 들 수 되는데 있어요. 조심해야 김미아 되죠. 선생님도 그렇게 하고 이재명 네. 씨도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보도가 조심해졌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 지금 NGO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민원연이랑 네. 선거보도 감시연대에서 계속 모니터링해서 종편 신고하고 신고하면 다 또 새누리당 편이에요.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네, 네. 그래도 계속 신고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꼭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게 선거의 쟁점인 것 같아요. 이번 선거가 분위기가 굉장히 안 뜨고 그리고 좀 또 특히 이제 야권의 경우에는 뭐 통합이냐 연대냐 연대 반대냐 이 문제를 가지고 첨예하게 쟁점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야권 통합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고 또 그밖에 국민의당 다른 의원들은 여지를 좀 남겨야 되는 거 아니냐 새누리당에게 과반 의석을 열어줄 수는 없다라는 반대 입장을 천정배 대표 공동대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더불어민주당도 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주춤한 이런 상황인데 그 문제도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김광진 의원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대부분 이제 호남은 자체 경쟁하고 수도권은 연대하자 이런 식의 여론들이 많이 있으시고 네. 또 뭐 그 중에서도 사실 순천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이 이제 지역구니까 일반 호남과는 좀 차이점은 있죠. 그래서 저희는 지역에서는 뭐 당대당은 아니더라도 후보별 연대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공감대는 거의 다 있어요. 아, 지역 안에서. 예, 거의 모든 후보들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또 조정될 부분들은 조정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그 제3의 세력이 태동되는 것 자체가 꼭 나쁜 거냐라고 하는 고민도 저는 진지하게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네. 그게 국민의당이 좋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게 제3당이 정의당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정당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대한민국의 정치 구도가 꼭 1, 2당 독주를 그대로 가는 것이 네. 옳은 방향성이냐. 그러니까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3등이나 4등은 무조건 출마를 접어줘야 되는 것이냐. 뭐 대선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이 있죠. 딱 그 한 명씩만을 가지고 싸우는 네, 거니까 전국이요. 네, 근데 네. 지역별로의 상황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뭐 정의당이 될 수도 있고 녹색당의 한석이 나온다고 해서 혹은 그로 인해서 이번 선거에는 새누리당에 당선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선거를 마지막까지 치러야 네. 녹색당 후보도 지지율을 5% 10%까지 올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까지 선거법에서는 마지막 선거를 치른 결과가 10% 15% 나와야 선거비 보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중간에 중도 사퇴를 받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돈 없는 군소정당의 후보들이 중간에 사퇴하면 그동안 썼던 선거 비용도 보전 하나도 못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경선 치렀던 상대당 후보가 그 비용을 마련해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긴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긴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도 같이 좀 고민해야 된다. 근데 다만 지금 국민의당의 상황은 정책이나 정강 정책을 내세우고 국민들에게 선택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당 안에서 갈라진 상태에서 또 그것이 특별하게 어떤 정치적 지향점이나 가치관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선택보다는 그냥 갈라먹자 이런 느낌들이 강하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 이제 좀 환멸을 느끼는 것이 많은 것인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저는 군소정당들의 약진이 시민들에게도 필요하다. 그 네. 지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예, 아, 그 예. 굉장히 훌륭한 정치관을 갖고 그래서 계시네요. 의인 영웅. 의인 평가를 받는 거죠. 맞습니다. 양당 구조의 문제점들이 여러 번 지적됐기 때문에 진보 정당이나 풀뿌리 정당, 녹색 정당, 정의당, 녹색당, 뭐 노동당 등이 나름 선전해야 될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수도권이라든지 충청권, 강원권에서 그 여야 후보 간에 아주 이제 박빙의 대결하는 경우 방금 의인 김강기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차이가 없는데 감정적으로 무슨 뭐 패권 문제 같은 것으로 실체가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로 갈라져 나와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을 보면 네.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합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야권 연대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안철수 대표님 바라보기에는 무조건 자기들한테 양보라고 비춰지기 때문에 반발하시는 면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저도 그냥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이건 꼭 NGO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대표도 아니고요. 네. 정치 평론가 중에 한 명으로 감히 이야기해 보면,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막 감정 대립하고 있잖아요. 네. 뭐 죽어도 광야에서 죽겠다라는 극단적인 표현에 아이고 자제력을 잃으셨네 막 이렇게 그런 건 둘 분 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남과 북처럼 막 싸우거든요, 감정적으로. 그러네요, 그러면 진짜. 새누리당 세력의 심판을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되고 특정 정당에도 후보로는 있겠지만 최소한 많은 NGO들은 많은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속으로 더 좋아하는 정당이 있을 거예요. 있어도 또는 이렇게 나는 이 당도 저 당도 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고 나는 이 당도 저 당도 다 믿지만 새누리당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 분들이 있는데 두 당이 그래도 그렇게 감정 싸움해갖고 막 진짜로 마지막까지 갈라져가지고 100표에서 1000표 차로 갈려지는 건 몇십 군데가 되거든요. 새누리당 후보하고 지난 수도권은 총선에 때도 거의 그렇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새누리당 좋은 꼴만 시킬까봐 걱정하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두 당이 감정 싸움보다는 차분하게 합치는 게 어렵다면
그래도 공조나 정책적으로 공조하면서 또 박근혜 정권의 악행을 심판하자고 공조할 수 있잖아요. 서로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계시고.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지역별로 선거연대 가능성이 더 큰가요? 그러니까 중앙당 차원에서는 선거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지역별로 이를테면 순천, 뭐 부산, 뭐 무슨 대구 뭐 이런 방식으로 동네별로 후보들끼리 후보 단일화 하거나 저는 뭐 선거연대 그렇게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중앙당 차원에서 안 되냐면 중앙당 차원에서 하면 임의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순천을 넘겨줄게. 그럼 너희가 뭐 덕양을 해라. 뭐 이게 되는 상황이 중앙당식의 결정인 것이고 그러면 자체로 뛰고 있던 후보는 한번 붙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동의할 수가 없죠. 대부분의 후보들 지금 시점에서. 근데 지역 내 상황에서는 지금 이 싸움으로 3자 구도가 되면 나도 안 되고 당신도 안 될 것 같소. 근데 우리가 이 지역 상황에서 이 모습은 아닌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둘이 한번 먼저 붙어봅시다. 그래갖고 되는 사람이 합시다. 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건 국민의당과도 마찬가지고 뭐 정의당과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컨대 그런 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경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만 있는 후보가 있는 곳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있는 곳이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녹색당까지 있고 뭐 이럴 텐데 이게 다당이 여러 당이 한꺼번에 경선을 해서 후보 하나를 선출하고 이런 게 가능할까요?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각 당이 후보를 정하고 그 후보들이 후보끼리 이제 만나서 후보끼리. 단일화를 하겠죠. 순천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상황인데요. 순천 후보가 12명이에요. 예. 후보가 12명이고 그 저희 당이 5명, 그다음 국민의당이 4명이고요. 잘 아시는 새누리당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또 있어요. 그 마포민주당. 마포민주당. 그래서 민주당이 한 분 계시고요. 또 저희가 이정현 의원 전에 통합진보당에 재선을 했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김선동 의원. 김선동 의원이 계셨던 지역인데 그 보좌관이 또 출마했어요. 출마를 하셨어요. 민주민생연대 그 이름으로. 그래서 총 12분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당도 다 다양하고 정말 그 스펙트럼이 다양한 분들이 사는 동네가 순천이군요. 이제 이런 경우는 단계적 단일화를 해야죠. 그러니까 창원 성산에서도 노회찬 정의당 후보하고 옛날 이제 통합진보당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받은 손석형 후보가 먼저 민주노총 내에서 경선 비슷한 걸 했으니까 단일화 또는 경선 같은 걸 하는 거죠. 내부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는 뭐 양자로 좁혀서 할 수도 있고요. 합의가 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끼리 3자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자. 뭐 공정한 뭐 3번의 조사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화가 꼭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는 뭐 정의당이나 녹색당이나 노동당 후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또 제가 충분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어찌됐든 감정적으로 초점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특히 수도권이나 충청, 강원권에서 바뀐 경우에 서로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경우 정의당도 충분히 그 협력하겠다라는 입장이 이미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 당이 어쨌든 경합을 하거나 아니면 당락에 영향을 끼치는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 당이 선거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권은 독재적 국정 운영을 심판하겠다고 세 당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새누리당이 개헌선이라든지 심지어는 과반 훨씬 뛰어넘는 선은 막아야 된다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는 협력하는 게 맞는데 안철수 대표님 입장에서 우리한테는 일방적으로 양보라고 그런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감정적으로 서로 자극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지켜보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광야에서 뭐 여기 이 방에 있는 사람 다 죽을 수도 있다. 거기도 진짜 용어가 점점 과격해지고 있어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흥분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많은 국민들이 이제 느낄 수 있는데요. 여하튼 지금 선거는 굉장히 냉정하고 냉철하게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취재도 해보고 또 여러분들을 모셔서 팟짱에서 진단도 해드리고 분석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이 말씀을 꼭 좀
두 분께 부탁하고 싶은데 정신없이 흘러왔어요. 4.13 총선 오늘 37일 남은 상황인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필리버스터 테러 방지법이 가장 뜨거운 이슈였고 또 그 전에는 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뭐 기억도 안 국정교과 뭐 기억도 안 나요. 위안부 협상 국정교과서 그 전에 뭐 누리과정 예산 뭐 등등의 수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그 이슈들이 전부 잠식되고 지금 막 이제 남북관계 문제로 막 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에게 이것만큼은 분명히 좀 쟁점이 되는 선거여야 된다. 그 또 NGO 입장에서 시민단체 입장에서 하실 얘기가 있을 것 같고 또 현업 정치인으로서 꼭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큼은 꼭 쟁점을 해야 된다. 안진걸 처장님 짧게 얘기해 주세요. 예, 제가 의원님 길겠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지금 저쪽에서는 현 집권 세력은 신북풍이나 테러풍으로 선거 분위기 안 띄우려고 정말 작정을 한 거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듯이 계속 선거 이야기해야 되고요. 지난 주말에 시민 필리버스터 열기로 공천 무적격자 명단 발표되면서 저희도 선거 분위기를 띄는데 이렇게 일조했다 이런 평가 받고 있거든요. 또 2차 낙선 명단 발표하고 또 여기서 낙선 운동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 선거에서 꼭 필요한 정책 과제도 저희가 몇십 개를 곧 발표할 예정이에요. 참여연대 차원에서도 할 거고 총선 시민 네트워크 차원에서도 할 건데요. 특히 저는 이제 청년수당, 청년배당을 방해하는 새누리당 을 좋아하시면 거기를 응원하시고 청년수당, 청년배당이 문제가 있지만 그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되면 전국의 청년들과 청년들을 부모로 청년들은 자식으로도 부모들은 야당을 지지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막 쟁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친환경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으로 쟁점이 됐었잖아요. 찬반 네. 세력으로. 저는 그렇게 선거가 빨리 가야 된다. 저희 시민단체도 그렇게 노력하겠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번 선거가 반드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중간평가로 심판받아야 되지만 한편으로 또 우리 NGO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부적격 후보가 있다면 과감하게 그걸 국민들에게 알리고 저희 말대로 국민들이 무조건 따르시는 건 아니지만 판단의 근거나 기준을 제공하고 토론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의원님. 고별 방송이니까요. 자, 한 5분 정도만 5분 발언. 할게요. 예. 5시간 하셔도 돼요. 말 그대로 이제 고별 방송이라 이게 제가 현역 의원일 때 마지막 방송이 될지 아니면 5주 후에 다시 돌아와서 계속하는 방송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재선 의원일 때 생각까지도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먼저 말씀드리고요. 선거를 치르는데 이번 선거가 어떤 이슈가 됐으면 좋겠냐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전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이번 선거는 시장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에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거든요. 선거를 치를 때마다 그리고 후보자도 그렇고 유권자도 그렇고요. 그걸 좀 명확하게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데 시의원 나오는 사람도 대통령 나올 것처럼 공약을 하고 시장 나오는 분도 국회의원 공약을 하고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이 시장 공약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전혀 하는 일이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걸 진짜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나 대통령은 행정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혹은 이 국가의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죠. 시장은 예를 들면 순천시장은 순천에다가 뭐 에버랜드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 예산도 수반할 수 있고 시유지를 마련할 수도 있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시켜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은 그걸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닌 것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은 국가의 일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 의사결정권을 위임받는 것을 넘겨주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 의사결정권을 누구에게 넘겨줄 거냐라고 하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사결정권은 지금에 있는 이슈만을 가지고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슈로 선거를 치러집니까? 라고 하셨지만 모르는 일이에요. 4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장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시장은 당선되는 순간부터 지금 4년 동안 내가 해야 될 계획을 시민들한테 말하고 설명할 수 있죠. 네.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심판받는 거니까요. 행정행위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시의원은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판단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해주는 사람이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4.11 총선 때, 4년 전 4.11 총선 때 지금 이 상황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될지, 그래서 지금 이런 뭐 위안부 결정을 내리고 사드 도입을 막무가내로 하고
그때는 전작권 전환하겠다고 양당 후보가 했으니까 믿었는데 이걸 그냥 돌이켜버리고 지금 테러 방지법 만들고 또 사이버 테러 방지법 하겠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FTA 하면서 그냥 막 그 농민들 피해 아무런 제재하지 않고 동의해줘 버리고 하는 일들에 있어서 누가 이것을 막을 것이냐, 내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결정권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대선이 지금 있는데 미국 대선에서 샌더스가 매번 말하는 게 뭡니까? 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이렇게 잘못 만들어진 지게끔 한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치인들이 돈에 휩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불법적인 돈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합법적으로 수백억 수천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대선 자금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 돈들을 기업이 수백억 수천억을 그렇게 막 무슨 빅머니 이런 식으로 갖다가 여니까 그 눈치를 보게끔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정치도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뒷돈 받아가지고 정치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합법적인 정치 후원금도 큰 기업의 어떤 상황 아니면 어떤 노조의 자금을 통해서 10만 원씩 소액 후원이라고 받지만 특정한 노조의 지원을 받거나 특정한 기업의 지원을 받거나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들을 빨리 깨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민들이 10,000원, 20,000원 이름 알려지지 않아도 괜찮은 난 연말정산 상관없는 후원금이어도 돼 라고 하는 것으로 정치질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일단 돈에 눈치 보지 않고 정치가 바뀌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에 자유로울 수 있는 후보를 뽑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힐러리가 쓰는 슬로건이 뭐예요? 힐러리는 예전에 오바마는 체인지라고 하는 것 하나로 선거 슬로건을 썼는데 힐러리는 지금 Fight for Us라고 하는 슬로건을 씁니다. 우리를 위한 싸움이에요. 누군가 당신들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끼리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한 사람, 내 대신 싸워줄 사람에 대한 대변, 이것에 대한 중심을 누구를 잡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마우스랜드라고 하는 영상이 있어요. 네. 쥐들이 사는 세상에 대한 것을 우화로 만들어 놓은 건데 캐나다의 토미 더글러스라고 하는 분이 40년 전에 캐나다에서 연설을 할 때 쓰던 영상이에요. 근데 그 영상이 40년 지나고 대한민국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죠. 뭐냐면 쥐들이 사는 세상에서 투표를 해요. 그리고는 그래도 좀 멋져 보이고 힘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검은 고양이를 선출합니다. 자신들의 지도자로. 쥐들이. 예, 쥐들이. 그러니까 그 고양이가 어떤 법을 내요? 쥐들은 시속 20km 이하로 달리면 안 된다. 그래야 잘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법을 내요. 그 폭정에 시달리니까 4년 후에 투표장에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가요. 그래서 투표를 해서 이젠 하얀 고양이를 뽑습니다. 그리고는 또 폭정에 못 참아 4년 후에는 줄무늬 고양이를 뽑고요. 4년 후에는 얼룩무늬 고양이를 뽑아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지요. 국회의원들 평균 재산이 얼마입니까? 시민들의 평균 재산과 동일해요? 그렇지 않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평균 학력 생각해 보세요. 응? 평균 직업 생각해 보세요. 이 기본적인 것들이 일반 시민의 보편 타당성을 맞춰내지 못하면 대한민국 정치의 결정이 시민과 동떨어지는, 우리를 위한 싸움이 되지 않고 그들끼리의 싸움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시민들의 선택이에요. 응? 지금 뭐 청년 세대의 문제니 헬조선이니 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20대가 대한민국이 14%예요. 30대 전체가 15%입니다. 둘을 합치면 딱 30%예요. 그 30%의 인구 비율은 가지고 있는데 국회에는 몇 명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젊은 후보에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뭐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하고 순천에서 저는 이제 대학교를 나왔는데 네. 저희 대학이 81주년 됐어요 올해. 근데 지방 국립대학교인 순천대학교 개교일에 제가 첫 국회의원입니다. 이게 순천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사람들이 아까 나보다 그래도 힘써 보이고 멋져 보이고 권력 있어 보이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떠한 고양이도 지들의 권리를 대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투표할 때 그래도 서울대 나온 놈이 낫지 않겠어? 뭐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이 낫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뽑아요. 더 나쁜 놈들이. 그래서 아까 말한 뭐
로비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들이 중앙 인맥이 있을 것 같고 뭐 하니까 뽑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치의 모습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정말 좋은 사람 잘 선택해서 우리를 위한 싸움에 선봉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잘 지역에서 골라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이번 4.13 총선이고요. 4년 동안 정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시 정권을 잡아서 2년 후에는 오게 될지 아니면 다시 또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아서 더 어떤 일들이 그냥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질지 그때 그 싸움의 순간에 서줄 사람이 누구인지 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께서 잘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딱 따로 떼가지고 저희가 선관위에 드리고 싶어요. 선관위 홍보 영상으로 써도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투표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오늘 정말 마지막에 의원님 진짜 의원님도 눈물이 글썽, 저도 글썽. 그러게요. 이건 동영상 따로 떼서 네. 오만날 서다면에 그러게 한번 만들어서 김광진 의원님의 오마이 판 필리버스터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그러게요. 같아요. 너무 네. 감동적이네요. 예. 여기 네덜란드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생중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국텔 이후로 광진 의원님 완전 팬 됐어요. 언제나 아이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문학님께서 여수 살고 있는데 순천 지인들에게 열심히 연락하고 있습니다. 참 근데 그것도요. 네. 선거법이 얼마나 잘못이냐면요. 엊그제 제가 선관위한테 한번 또 네. 문제 제기를 당했는데 시민들이 네. 순천 시민들에게 김광진을 알려주세요라고 네, 하는 네, 것에 네. 대해서 예. 선거법 전화로 전화를 해서 알려달라고 하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해야 돼요? 문자나 SNS로 하는 것만 홍보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야.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제가 그러네요. 돈을 들여서 뭐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요. 온라인은 전면 허용돼 있는데 전화만 네. 해도 오프라인으로 해석을 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전화도 온라인으로 해석을 해줘야지. 멋진 김광진 의원님 응원합니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인 줄 알아요. 이런 의견 주신 분도 계시고요. 오키나와네. 출근 중에 차 세워두고 보는 중입니다. 두 분 목소리만 듣다가 화면으로 보니 반갑네요. 키키키. 투표하러 순천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김광진 화이팅. 이번이 마지막 방송이라니 선거 정말 실감나기 시작합니다. 잘못하시면 회초리 들 것이고 예. 잘하면 만사 제치고 지지할 것임. 이렇게 주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만 그냥 안내로 그냥 드리면 네. 투표하러 순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투표하러 자기 고향이나 이런 곳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선거 제도가 바뀌어가지고요. 예전에는 서울에 있는 사람이 순천에 주소지를 두고 투표를 하려면 부재자 신고를 미리 해놓고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 당일날 순천에 내려가거나 하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정해진 기간에 부재자 신고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전국 어디서든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요. 사전에 그냥 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곳에서. 그렇죠. 사전 투표. 설치되는 예, 데 하면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사전 투표소. 사전 투표소 여러분. 찾아가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보고 자라가셔서 듣는 김에 까먹었던 빨래 널고 있어요. 의인 김광진 의원님 꼭 다음 국회에서 만나고 얼른 팟짱에서 또 만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의견들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새누리당 그 최고 중진위원회의 하는 뒷 화면이 바뀌었어요. 잘하자 진짜. 한 방에 훅 간다 해서. 한 방에 훅 간다 해서 잘하자 진짜로 바뀌었습니다. 야권이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좀 저희도 이제 팟짱이 총선 특별 방송으로 이제 변화합니다. 그래서 4.13 총선 때까지는 저희가 이제 물론 스튜디오물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거리에서 방송을 하게 될 텐데요. 어쨌든 저희도 흥을 돋구겠습니다. 선거는 축제니까요. 시청자들이 보고 계시니까 순천에 오십니까? 네, 순천. 야, 또 이렇게 치고 들어오네. 야, 많이 컸다. 네? 대답하세요. 가야죠. 네, 예. 가야죠. 예, 순천에 가서 저희가 순천에 뭐 명물이 뭡니까? 맛있는 게 뭡니까? 예, 한번 순천 시장을 돌면서 저희가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낙선 투어도 같이 가셔야죠. 낙선 투어. 예. 아니, 뭐 너무 많다. 낙선 투어도 같이 가야죠. 예. 저희 돌 겁니다. 아, 전국을 그래요? 돌 겁니다. 총선 네트. 이거 지금 큰일 났네, 이거. 스튜디오에 있을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낙선 투어도 가야 되고. 카메라를 늘리게 여러분 10만인 클럽에 가입해 주세요.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그동안 김광진 의원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이른 아침에 출근하셔서 말씀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우리 안진걸 처장님 감사합니다. 두 분이 하는 고정 코너는 선거법 때문에 잠깐 쉬지만 두 분 모두 열심히 하셔서 5주 후에 다시 만나뵐 수 있기를 예. 고대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